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 한국에 배치할까? 미국 육군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전력으로 꼽힌다. 미 육군의 급속 전력 중요 기술국 RCCTO 국장인 일 서수굿 중장은 7일 이하 현지 시간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3주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극초음속은 마하5 시속 6125km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미국은 육해공 3군이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의 주도 아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폭격기에,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에 각각 탑재할 계획이며 육군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T-1에 싣고자 한다. 육군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1400마일 2253km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에서 간수 성 등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닿는 거리다. 당초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때문에 미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어려웠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2일 INF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밝힌 뒤 개발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미 육군은 2021 회계연도 4분기 2021년 7에서 9월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개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는 실탄 없는 발사 훈련만 당분간 진행할 것이라고 서수굿 중장이 말했다. 빈 발사관에 실제 미사일과 똑같은 무게의 시멘트를 채워 실전 감각을 키울 것이란 얘기다. 미 육군은 2022 회계연도 2021년 10월에서 2022년 9월 안에 실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미국은 INF 조약 탈퇴를 고려해 여러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초음속 미사일이 INF 조약 탈퇴 후 미국이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탄도미사일처럼 정점 고도까지 올라간 뒤 자유낙하하지 않고 대신 빠른 속도로 활공한다.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지그재그와 같이 불규칙한 코스로 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최연호 씨는 미국은 당분간 극초음속 미사일의 재래식 비핵 탄두만 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서두르는 미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이 단거리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요격하는 차세대 무기다. 현존하는 그 어떤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어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체인저 판도를 바꿔 놓을 만한 제품로 통한다. 뉴욕타임스 NYT는 최근 미국 정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2022년 10월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만 관련 예산으로 26억 달러, 약 3조 원을 배정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해 225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국방부 산하 우주개발국을 신설하기도 했다.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15에서 20배로 움직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요격할 수 없는 5,500km 이하 거리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다. 음속의 15배인 마하 15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초에 5km를 날아가는 수준으로 괌에서 중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면 15분 안에 베이징을 파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만큼 빠른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그 어떤 방어막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개발이 쉽지는 않다. 가공할 만한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의 미사일의 전자장치가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폭발물을 장착하는 형태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미 2012년과 2014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강한 합금을 개발하지 못한 관계로 모두 실패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두 국가는 관련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마 12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끝냈다고 발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력은 러시아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전자기식 레일건을 처음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력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기업의 도움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공중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의뢰했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 17일 미 공군의 B-52 폭격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미사일의 속도는 마 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NIT는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과거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광범위한 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던 때에는 국제적 수준의 통제협약이 이뤄졌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 냉전 시대 때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증강 경쟁을 진행하던 당시에 버금가는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NIT는 전했다. 일본의 항모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추진에 중국 긴장.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중국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 시속 6120km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는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이클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 분리된 뒤 극도로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해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일본은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센카쿠, 지안개 중국령 갸오이다오 디아오 유다오, 열도 등을 놓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시류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곳이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2026년까지 배치할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은 육상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지만 2028년까지 배치할 개량 버전은 대형 선박 등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더구나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간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리아오닝 함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본토에서 420km 떨어져 있어 일본이 개발하는 500km 사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자오첸밍은 일본이 성공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해군의 활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일본 내부 정치나 외교적 도전, 기술적 난관 등은 실제 개발의 불확실성을 던져준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치열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동팽 DF-17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때 선을 보였다. 중국의 질세라 러시아도 지난해 12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으며 미국도 202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육상과 해상, 공중에 모두 배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 새로운 군비 경쟁.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을 넘는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잠재 적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앞서 있는 형국이지만 미사일 기술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인 미국이 곧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끝없이 벌어지는 군비 경쟁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인류 멸망일까? 아니면 상호 파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결심하는 군비 경쟁 중단일까?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19일 지난해 10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DF-17 미사일을 선보이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 선언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F-17의 최고 속도는 마하 6이며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산업계는 DF-17이 올해 첫 작전 배치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두 차례 DF-17 발사 시험을 했다. 첫 번째 시험은 몽고 내륙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사일은 1400km를 비행했다. 당시 시험에서 미사일은 고도 60km에서 11분간 비행했다고 SCMP는 전했다. 미사일은 신장성 치에모, 키이모 근처 표적을 몇 미터 오차 이내로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샵 러시아, 마하 12 킨짤, 마하 22 아반가르드 개발 박차.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 러시아 투데이 RT는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북극 지역에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짤 단검이라는 뜻 발사 시험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당시 킨잘은 미그-31 전투기에 실려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마하 5 음속의 5배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했다. 킨잘은 4일로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 ICBM에 탑재하는 극초음속 활공탄 아반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과 함께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아직 유사한 성능을 갖춘 무기를 찾을 수 없다고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군이 흑해와 카스피해에 가까운 자국 남부 지역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킨짤 미사일을 북극 지역에서 시험 발사한 것은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북극 지역 방어에 이 무기를 투입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킨짤 미사일의 비행 속도가 마하 10 시속 12,240km에 이르렀다고 전했으나 타격 정확도 등 상세한 시험 결과는 말하지 않았다. KH-47M이 킨잘은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0 이상인 데다 표적에 근접해서는 급격히 기동하는 만큼 현존하는 방공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2000km로 추정된다. 러시아 공중우주군은 킨짤 배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킨잘을 탑재하는 미그-31 비행대대를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자국 남부 군관구에 배치했으며 2018년 3월에는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현재 장거리 폭격기 Tu-EM-3에 킨잘을 탑재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 사거리 2000km인 킨잘을 전투 반경이 훨씬 긴 Tu-EM-3에 탑재할 경우 사거리가 3000km로 늘어난다고 러시아군은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극초음속 비행체 아반가르드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아반가르드를 공개했다. 푸틴은 아반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이 비행체를 지난해 12월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무게 100T급 탄도미사일 SS-19에 장착해 발사했으며 6000km를 날아 캄차카 반도에 떨어졌다. 푸틴은 이 비행체의 속도가 마하 27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마하 22 속도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보통 마하 6에서 7 정도의 속도로 탄도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사드, MD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모두 회피할 수 있는 속도다. 게다가 사거리도 길다. 무려 2만 km다. 샵 후발주자 미국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따른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유럽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공군은 2018년 HCSW 하이퍼소닉 컨벤셔널 스트라이크 웨펀 라 부르는 극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9억 2,800만 달러,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무기인 ARRW 에어 런치드 래피드 리스판스 웨펀 개발에 4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2019년 6월 B-5EH 전략폭격기의 극초음속 무기인 AGM-183A ARRW를 장착해 시험에 성공했다. 여기에 든 비용만 1억 달러다. 이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 글라이더 탄도미사일처럼 초기 추진력으로 마하 5에서 20 정도의 속도를 냈다가 비행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한다. 비행체엔 재래식 또는 핵탄두가 장착된다. 이 무기는 B-5EH에서 투하하면 추진 부스터에 의해 마하 22 속도를 내는데 그 추진력으로 표적까지 날아간다. 미 공군은 2021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항모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C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미 공군은 또 고체연료나 스크램 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바로 HCSW로 2022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지난해 4월 9억 2,800만 달러에 계약해 본격 개발하고 있다. 미 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 이 개발 중인 스크램 제트 엔진을 활용한 공기흡 이평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3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스크램 제트 엔진은 공기를 초음속으로 빨아들여 압축해 고출력을 내는 최첨단 엔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해 26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 올리는 미국. 지난 3월 19일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CHGB 커먼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바디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군 매체는 2017년 10월부터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CHGB의 초기 비행 시험을 태평양 하와이 카우아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실시했으며 목표물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등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마하 5 음속의 5배가 넘는 무기를 일컫는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낙하 속도가 최대 마하 15에서 25에 달하지만 여느 미사일은 마하 5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현재 세계 군사강국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다. 우선 앞서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체 글라이더 초기엔 탄도미사일처럼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상승했다가 일정 고도에서 활공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고체연료 또는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들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적 목표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6미 중 1등 강대국들이 앞다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CHGB 초기 비행시험은 미 육군, 해군, 그리고 미사일 방어국 MDA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비행시험 결과를 향후 미국의 위협을 가할 가상 적국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는 데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 육 해군용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세계군사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그동안 미 국방부는 CHGB와 같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다양한 유형의 핵탄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탄두 순항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에 중점을 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및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 개발이 늦었다면서 2018년 미 국방전략서 NDS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 NDR에서 극초음속 타격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자 속도가 붙어 이번 비행시험이 이뤄졌다고 한다. 마하 5 이상 속도로 1600km 표적 타격. 1단계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미 해군 전략체계발단장 조니 올페 해군 중장은 그동안 미 육군, 해군, 연구기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이 공동으로 극초음속 엔진을 개발했다. 이번 시험에서 습득한 제반 극초음속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CHGB 기본 설계,
동체 제작 등으로 초기 작전 능력 IOC 수준의 2단계 비행 시험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CHGB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중간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 속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 육군의 이동식 발사 차량 TEL과 해군의 최신의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잠수함 수직 발사기 체계에 각각 수발씩 탑재할 수 있다. 육군 이동식 발사 차량에는 2발씩 탑재된다. 미 해군과 함께 이번 개발을 주도한 미 육군 장거리 초음속 무기 LRHW 롱 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펀 개발단장 네일 슈루굿 육군 중장은 이번 비행시험 성공을 통해 향후 미 육군과 해군은 원거리 정밀타격 임무 수행이 더욱 신속하게 완수되는 작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머지않은 기간 내에 CHGB 시제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CHGB가 실전 배치되면 미 육군은 CHGB가 2발씩 탑재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미 공군의 C-17 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든지 신속히 배치할 수 있다. 임무 지역에 긴급 전개된 CHGB는 1600km 이내의 어떤 표적도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미군은 C-17 수송기로 CHGB를 오산기지로 수송한 뒤 1600km 이내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목표물을 수분 내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해군의 경우도 CHGB를 탑재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한 뒤 수중에서 최대 1600km 떨어진 중러의 목표물을 향해 CHGB를 발사할 수 있다. 물론 그 목표물은 북한의 핵시설이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될 수도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 육군이 오는 2023년쯤 약 20기의 CHGB를 도입해 이를 4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과 미사일 통제 차량, 그리고 전원 공급 차량으로 구성된 3개 정도의 정밀타격 대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 공군도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EH 전략폭격기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 ARRW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수천 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앞으로 추가 시험을 거쳐 오는 2022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 6해 공군이 이렇게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들을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하는 등 앞서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이 운용하는 아방가르드는 ICBM에 속한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최대 16개의 MIR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노트 킬로톤 1노트은 TNT-1000T 위력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 m에서 극초음 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 킨짤 단검도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되는 킨잘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2000에서 3000km에 달하며 핵 및 재래식 탄두에 탑재가 가능하다. 러시아는 함정에 탑재되며 최대 속도가 마하 5에서 8에 달하는 지르콘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중러 뿌리칠메이 미사일 패권 INF 탈퇴디 신무기 쏟아낸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미사일 패권을 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하 현지 시간 중장거리 핵전력 금지 협정 INF에서 공식 탈퇴한 걸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던 각종 미사일 현대화 계획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특히 1987년 INF 협정 체결 후 32년 동안 봉인했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1000에서 5500km를 가급적 빨리 되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육군의 급속 전력 중요 기술국 RCCTO는 지난 11일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 시속 6125km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미 육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라 불린다.
B6해공 3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폭격기에,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에 각각 탑재할 계획이며 육군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T-1에 싣고자 한다. 미 에너지부 산하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이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연구소로 꼽힌다. 유사시 LRHW의 핵탄두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LRHW는 두 발을 실은 발사대를 트랙터에 올린 뒤 8쌍의 바퀴가 달린 50코시 M983A4 트럭과 연결할 예정이다. 4대의 발사 차량과 1대의 통제 차량을 묶어 한 개 포대로 구성한다. 대형 수송기에 태워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바로 전개한 뒤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은 2023 회계연도 2022년 10월에서 2023년 9월까지 한 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사거리는 20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 육군은 LRHW와 별도로 장거리 정밀화력 LRPF도 개발하고 있다. 당초 LRPF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잡았지만 INF 협정 폐기로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개발 계획은 미국이 INF 협정 탈퇴 이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INF 협정 탈퇴 이후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INF 협정 탈퇴 이후 기다렸다는 듯 각종 개발 계획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한국통신원은 미국은 이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값이 싸면서도 미사일 방어망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제작하려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공군은 68년부터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 LGM-30을 대체하는 지상기반 전략 억제 GBSD 미사일 사업을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 해군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신형 전략원잠 SSBN 콜롬비아급 건조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한다. 콜롬비아급은 모두 12척이 만들어져 지금의 오하이급과 교체할 예정이다. 이 잠수함에 탑재할 트라이던트 ED5 SLBM은 모두 최신형으로 개조된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사일 전력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무섭게 따라오면서 미국은 다시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러 중에 불붙은 극초음속 무기, 한국은 낮잠. 전쟁 판도 바꿀 게임 체인저.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불을 댕겼다.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개발하자 기술이 가장 앞섰던 미국이 깜짝 놀랐다. 사정이 급해진 미 공군은 패스트트랙으로 이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 공군은 지난달 B-5EH 전략폭격기에 극초음속 무기인 AGM-183A ARRW를 장착해 시험에 성공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워낙 속도가 빠른 데다 적어도 비행의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고 있어 현재 기술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 불가항력이다. 전쟁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여서 명운을 걸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 기준은 음속 마하 5 이상이다. 미군의 대표적인 순항 크루즈 미사일인 토마호크는 마하 1 이하여서 요격이 가능하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있지만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된 뒤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적으로 바꾸는 데다 초스피드로 날아간다. 따라서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더러 설사 탐지에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가 4차 산업혁명의 AI,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30기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과 서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분담해 타격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일단 개발만 하면 생산 단가가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엔 전쟁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 게임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최첨단 무기를 전면 배치하면 미국이 에스토니아나 대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9년 5월 15일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괌과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순식간에 격침 또는 초토화할 수도 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19년 1월 8일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가담할 경우 극초음속 무기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된 미 항공모함을 격침 또는 무능화시킬 수도 있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나 괌의 전략폭격기가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주한미군 사드기지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와 인도에도 위협이 된다. 앞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마하-20 비행체 마하-13 미사일 개발. 반대로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로 무장하면 괌 부근의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로 중국의 주요 표적을 1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신영순 전 합참 무기체계 조정관 얘기다. 중국군 전방지휘소 방공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지는 물론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까지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따른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유럽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에 의한 범지구적 즉흥타격 CPGS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다. 첫째는 극초음속 비행체 글라이더다. 탄도미사일처럼 초기 추진력으로 마하5에서 20 정도의 속도를 냈다가 비행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이다. 비행체엔 재래식 또는 핵탄두가 장착돼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1억 달러를 들여 시험에 성공한 ARRW가 대표적이다. 미 공군은 2021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이 무기는 B-5EH에서 투하하면 추진 부스터에 의해 마하-22 속도를 내는데 그 추진력으로 표적까지 날아간다. 항모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C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둘째는 고체연료 또는 스크램 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HCSW인데 2022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지난해 4월 9억 2,800만 달러에 계약해 본격 개발하고 있다. 미 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 이 개발 중인 스크램 제트 엔진을 활용한 공기흡 이평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13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크램 제트 엔진은 공기를 초음속으로 빨아들여 압축해 고출력을 내는 최첨단 엔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무기에 26억 달러를 미 의회에 요구했다. 러시아 중국 극초음속 비행체 성공. 극초음속 무기의 한 수이었던 미국을 자극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잠자는 사자 미국 미 쿼터를 건드렸다. 지난해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아반가르드를 공개했다. 푸틴은 아반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말한 마하-27은 허풍으로 보고 있다. 실제론 마하-20 정도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비행체를 지난해 12월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무게 100T급 탄도미사일 SS-19에 장착해 발사했으며 6,000km를 날아 캄차카 반도에 떨어졌다. 러시아는 아반가르드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짤 사거리 2,000km를 배치했고 같은 종류의 지르콘 500km도 배치 중이다. 킨잘은 미그 31K 전투기와 TU-2M 폭격기에서 발사하며 지르콘은 순양함에서 발사한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극초음속 비행체를 2번이나 발사에 성공했다. 이 비행체는 탄도미사일 둥펑-17에 장착해 깐수성에서 발사했으며 신장 지역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다. 비행체는 우주에서 둥펑-17과 분리된 뒤 1400km를 활강하면서 표적에 유도됐다. 중국은 앞으로 극초음속 비행체를 ICBM인 둥펑-41 사거리 12,000km 이상에도 장착할 전망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미 전역이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해 8월 엔마하-6에 이르는 싱콩-2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시험에도 성공했다고 중국항공우주학회 CAEA가 밝혔다. 군사강국 외에도 프랑스와 인도가 러시아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인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1을 부스터로 하는 공기흡입식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호주와 일본, 유럽연합 EU 국가들도 군수용 및 민수용 극초음속 비행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화두다. 실제 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개국 미만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제적인 군축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 못 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 만든 X-51의 이 웨이브 라이더는 2011년부터 무려 3번이나 시험에 실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외피가 찢어지기도 하고 통제장치에 고장이 생기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을 차단하는 내열물질 개발에만 지난해 399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는 어떤가? 전략도 없지만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주변국이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갖추면 안보는 심각해지고 견제되지 않는다는 게 신전조정관의 지적이다. 동북아가 머지않아 극초음속 무기로 전략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돈이 들어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한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관계자는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극초음속 무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3000km 밖 항공모함 타격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바다 전쟁. 바다는 다시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군비 경쟁 장소로 변하고 있다. 대서양과 지중해에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진출을 넓혀가자 서방 진영이 긴장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군 현대화 노력에 따라 신형 함정을 도입하면서 냉전 종식 후 거의 무너졌던 해군을 재건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순항미사일과 같은 신무기 시험장으로 삼으면서 무기 판매 홍보까지 겸하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취역시키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과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055식 구축함 등을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 함대가 퍼져 있지만 중국은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모두 서태평양과 접해 있어 전력 집중도가 높다. 여기에 대응하여 미국도 현재 277척을 보유한 해군을 2030년대까지 355척으로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도 신형 함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F-35B 단거리 수직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양의 인도도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함정과 항공기 같은 플랫폼 숫자 늘리기와 함께 핵심 무기인 대한미사일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바다에서의 싸움은 대한미사일이 담당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대한미사일은 세계에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는 1967년 10월 이집트 해군 고속정 두 척이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 에일라트를 격침했던 에일라트 쇼크로도 불리는 스틱스 쇼크다. 두 번째는 1982년 5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구축함 셰필드가 아르헨티나 해군기가 발사한 대한미사일에 격침된 셰필드 쇼크로도 불리는 엑조세 쇼크다. 두 사건 모두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하듯 작은 크기의 무기가 큰 덩치의 무기를 무릎 꿇린 사례다. 이 두 사건 외에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1987년 이라크 전투기에 의한 미 해군 구축함 스타크 피격, 2006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초계함 공격 등 대한미사일이 사용된 분쟁이 몇 차례 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응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일어났고 비교적 최근에는 방심이 피격의 원인이었다. 최근 대한미사일의 발전은 각국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먼 거리에서 막아내기 위해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운용했다. 미 해군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공 방어 능력이 향상되자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대응했다.
현재도 러시아가 운용하는 많은 대한미사일이 장거리 또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다. 시리아에서 반군 공격에 사용된 칼리브 미사일은 버전에 따라 사정거리가 최대 2500km에 이르며 오닉스 대한미사일은 사정거리 600km에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이른다. 러시아는 다양한 대한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지만 초음속을 뛰어넘어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르콘은 최대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해군은 아직 지르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대한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대한미사일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YJ-12, YJ-18 등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JY-100 등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지상, 함정 그리고 폭격기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대함탄도미사일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표적에 사용하지만 대함탄도미사일은 탄두부에 탐색기가 있어 낙하하면서 목표를 찾는다. 장거리 대함탄도탄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인공위성, 무인정찰기, 장거리 유인정찰기 등의 정찰 자산이 동원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사정거리 1500km 위 DF-1D를 대함탄도미사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사정거리가 3000km인 DF-26을 도입하여 괌의 미 해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대함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강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여 아음속 장거리 대한미사일 도입으로 응수하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의 표준적인 대한미사일은 하푼이다. 미국은 하푼을 비행 도중 경로 수정이 가능한 블록 2와 사정거리를 300km로 늘린 블록 2R로 개량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능력을 선보인 토마호크 장거리 대지 공격용 순항미사일도 대한미사일로 개조되고 있다. 토마호크는 대한미사일로 사용되기 위해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게 된다. 대한미사일 버전의 토마호크는 2021년부터 배치된다.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새로운 대한미사일도 배치가 시작되었다. LRASM은 미 해군의 슈퍼호넷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 랜서 폭격기에서 발사 시험을 거쳤고 미 해군 F-35C 전투기에도 통합될 예정이다. LRASM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재즘 JASSM-ER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대한미사일로 개조한 것이다. 스텔스 설계로 적의 탐지를 피하고 정밀 탐색기를 갖추어 함대에서 특정한 표적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LRASM은 최대 사정거리가 16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는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대한미사일로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에 가입하면서 300km 정도인 브라모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800km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브라모스 2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한다고 보인다. 냉전 시대 구소련의 상륙처지를 목표로 하던 일본도 대한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신형 대한미사일은 사정거리 200km 위 아음속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다. 육상자위대는 2018년 7월 하와이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 해군 합동 군사훈련 림팩 RIMPAC에서 미 육군과 함께 이 미사일로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 중러 뿌리칠메이 미사일 패권 INF 탈퇴 신무기 쏟아낸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미사일 패권을 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하 현지 시간 중장거리 핵전력 금지 협정 INF에서 공식 탈퇴한 걸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던 각종 미사일 현대화 계획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특히 1987년 INF 협정 체결 후 32년 동안 봉인했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1000에서 5500km를 가급적 빨리 되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 육군의 급속 전력 중요 기술국 RCCTO는 지난 11일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 시속 6125km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미 육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라 불린다. 미 육해공 3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폭격기에,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에 각각 탑재할 계획이며 육군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TEL을 싣고자 한다. 미 에너지부 산하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이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연구소로 꼽힌다. 유사시 LRHW의 핵탄두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LRHW는 두 발을 실은 발사대를 트랙터에 올린 뒤 8쌍이 바퀴가 달린 59시 M983A4 트럭과 연결할 예정이다. 4대2 발사 차량과 1대2 통제 차량을 묶어 한 개 포대로 구성한다. 대형 수송기에 태워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바로 전개한 뒤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은 2023 회계연도 2022년 10월에서 2023년 9월까지 한 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사거리는 20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 육군은 LRHW와 별도로 장거리 정밀화력 LRPF도 개발하고 있다. 당초 LRPF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잡았지만 INF 협정 폐기로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개발 계획은 미국이 INF 협정 탈퇴 이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INF 협정 탈퇴 이후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INF 협정 탈퇴 이후 기다렸다는 듯 각종 개발 계획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한국통신원은 미국은 이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값이 싸면서도 미사일 방어망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제작하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공군은 68년부터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 LGM-30을 대체하는 지상기반 전략 억제 GBSD 미사일 사업을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 해군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신형 전략원잠 SSBN 콜롬비아급 건조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한다. 콜롬비아급은 모두 12척이 만들어져 지금의 오하이급과 교체할 예정이다. 이 잠수함에 탑재할 트라이던트 ED5 SLBM은 모두 최신형으로 개조된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사일 전력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무섭게 따라오면서 미국은 다시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INF 조약 파기는 미중 신냉전 신호탄. 미소 냉전은 1991년 소련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훗날 역사가들은 2019년 을 제2위 냉전이 시작된 해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 중국이 전면적 무역전쟁과 함께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들어간 해이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미사일이다. 이달 초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인터미디어트 레인지 뉴클리어 포시즈 조약 공식 파기는 미중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알린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INF 조약의 족쇄에서 풀려나기가 무섭게 미국은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 미사일 갭 해소에 본격 돌입했다. 아시아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미사일 경쟁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INF 조약의 정식 명칭은 미 소중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된 이 조약은 재래식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 발사 중 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효 후 3년에 걸쳐 미국 846기, 소련 1846기 등 2692기의 해당 미사일을 모두 폐기했다. 냉전 종식의 계기가 된 이 조약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축 조약으로 평가받아 왔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 미국이 INF 조약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조약 당사국인 아닌 중국은 지상 발사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보유고를 마음껏 늘려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재임 시절 중국이 INF 조약에 가입했다면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95%가 협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2017년 평균 사거리가 2500km에 이르는 SSCA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은 INF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조약 파기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미사일 전력의 절대 우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러시아를 핑계로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셈이다. 강대국 간 그레이트 게임의 승부처는 해양이다. 중국은 미 해상 전력의 접근을 막기 위해 다오리안 아일랜드 체인이라는 가상의 선을 설정하고 이 선을 방어하는 전략에 주력해왔다. 중국 연안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제1다오레는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선이다. 제2다오레는 중국 연안에서 약 2000km 거리인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시마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 팔라우 제도로 이어진다. 제1다오렌을 내해와 레이하이후화하고 제2다오렌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다오렌 전략의 핵심 목표다.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전략을 반-펜 접근, 안티-액세스 지역 거부, 에어리어 데니얼 A2, AD로 규정하고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화하는 대응 전략을 추진해왔다. 동남중국해에서 벌여온 항행의 자유작전도 그 일환이다. 중국의 다오렌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수단은 미국의 항모전단과 동아시아 전진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실전 배치를 완료한 DF 동팽둥펑 21D는 1800에서 3000km의 사거리를 가진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 ASBM이다. 움직이는 항공모함 격침을 주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항공모함 킬러로 불린다. 지상 목표도 공격할 수 있다. 일본 열도 전역과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DF-21D의 개량형인 DF-26도 지난해 실전 배치했다.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인 DF-26은 서태평양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통한다. 최근 산둥반도에 실전 배치된 사거리 1000km의 DF-16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성주 사드 THAAD 기지를 오차 범위 10m 이내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중국 동남부 해안에 배치된 사거리 600에서 1000km의 DF-15 탄도미사일은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 INF 조약 탓에 미국과 러시아가 갖지 못한 지상 발사 중 단거리 미사일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까지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장난감 전문 프랜차이즈점인 토이저러스 토이스러스 에비때 중국을 미사일저러스 미실스러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INF 조약이 예외로 인정해온 해상 및 공중 발사 미사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해상 및 공중 발사 미사일은 임시 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군이 파견하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구축함 또는 전략폭격기 등은 전개 후 철수가 원칙이다. 한 곳에 붙박이처럼 묶어둘 수 없어서다. 지상 발사 미사일은 한번 배치하면 영구적, 상시적 전력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NF 조약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미국은 판단했을 것이다.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미국은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INF를 탈퇴한 지 16일 만인 지난 18일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연내에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 생산에 착수해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을 겨냥한 상시적이고 영구적인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함으로써 미사일 전력에 기반을 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아시아 동맹국들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 중 단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해 배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며 어느 나라든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평택 미군 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의 최적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만큼 미국이 평택 기지에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장비임에도 사드 배치 때 중국이 보인 폐악적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물쭈물하다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사드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하려는 미사일이 재래식이라고 하지만 핵탄두만 탑재하면 바로 핵미사일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배치를 요구해올 경우 우리 입장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지만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선택지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나 북한의 핵 위협이 실제화하는 상황이 되면 핵 공유를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중국도 무조건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을 서태평양 밖으로 밀어내 배타적인 아시아 지역 패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밀어내려는 중국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미국의 치열한 수싸움 속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그 불똥이 동아시아 곳곳으로 튈 것이다. 해군의 33년간 복무한 입장에서 경항공모함 도입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군력은 국방력의 핵심이고 지금 강대국들의 경제전쟁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방력의 핵심은 바로 해군력에 달려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다양한 작전을 실시간 운영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해군력, 항공모함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투력 때문이다. 항공모함 한 척을 호위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잠수함, 호위함, 항모에 실려있는 전투기까지 전부 합치면 웬만한 나라 국방력 전체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설계하는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이다. 그 성능 어느 정도일까?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경항공모함이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R&D, 과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까지 해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독도함, 일본함,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 19000T급 2척을 보유하고 있다. 경항공모함은 3번 함에 속하지만 1, 2번 함과 구조와 운용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고 배수량도 2배에 달하는 3만 톤급이어서 경항모로 분류된다. 함정공개 행사가 있을 때 독도함을 한번 타볼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승선해 보라고 추천한다. 19,000톤이지만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헬기 6대를 갑판에 실을 수 있고 항공기를 통제하는 타워가 별도로 있다.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좋고 공중급류가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전투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처럼 머나먼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항공모함처럼 좋은 전쟁수단은 없다. 전투기 정비, 물자보급, 조종사 휴식까지 장기간 해외에서 전투를 치르는 완벽한 조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선 인원만 대략 6,000명 정도 규모다. 이 정도면 함께 근무하는 승조원끼리도 자기 부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또한 6,000명이 하루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번에 논의되는 3만 톤 규모의 경항공모함은 전력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겠지만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더 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미국은 공군과 별도로 해군이 운영하는 공군이 따로 존재한다. 바로 실전에서 효율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군대는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방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외침으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2020년 슈퍼예산을 보면서 지금의 한, 일 관계, 미, 중 관계를 보면 보다 더 튼튼한 자주국방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방비에서 인력 운영 유지비를 제외하면 실제 전력을 보강하는 예산은 정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전체 국방비가 아닌 순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전의 전쟁의 승패는 과거 6.25 전쟁과 다르다. 더 이상 보병의 전차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해군력,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국방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될 때 경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정치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국방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길 기도해본다. 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성능 어느 정도일까? 군 당국이 한국형 킹 항공모함 제작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에는 경항모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비 271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앞서 2020-2024년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위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만 톤급 경항모, 성능 어느 정도일까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경항공모함이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R&D, 과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까지 해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독도함, 1번함, 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 1만 9000T급 2척을 보유하고 있다. 경항공모함은 3번 함에 속하지만 1, 2번 함과 구조와 운용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고 배수량도 2배에 달하는 3만 톤급이어서 경항모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9만 톤급 이상을 대형항모, 4만 물결표 6만 톤급을 중형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부른다. 운용 목적에 따라 상륙함이라고도 불리는데 3만 톤급이면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1.5배에 달한다. F-35B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를 최대 16대 탑재할 수 있고 해병대 병력 3,000여 명, 상륙 장갑차 20대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운용하고 있거나 배치를 계획 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면 한국형 경항모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배수량 2만 5천에서 3만 톤급인 미국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 이탈리아 신형 상륙함 트리에스테,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 등이 그것이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뉴올리언스함은 2017년 한미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했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역시 7함대 소속인 아메리카함과 함께 가장 먼저 투입될 주일 미 해병대 병력의 전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뉴올리언스함은 길이 208m, 배수량 2만 5천 톤급인데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설계로 건조된 함정이다. 수송헬기, CH-46와 다목적 헬기인 오스프리, MV-22 등을 탑재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뉴올리언스함이 한국형 경항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스텔스함이라는 장점과 탑재 헬기의 성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반도 주변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효용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 해병대의 오스프리 헬기는 다양한 작전에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헬기는 회전익기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고정익기의 속도와 항속거리를 갖춘 항공기다. 한국형 경항모가 일본 경항모 이즈모 카가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즈모 카가는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 길이 248m, 배수량 2만 7천 톤급 2번 함인데 일본은 F-35B 탑재를 위한 갑판 내열 강화 등 보수를 앞두고 있다. 일본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810억엔을 투입해 F-35B 6대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즈모급 항모 이후 호우쇼라는 5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5월 진수된 이탈리아 신형 다목적 강습함 트리에스테는 배수량 33,000톤 급으로 길이 245m, 폭 47m 규모다. 2020년 이탈리아 해군에 인도되는데 비행갑판에는 F-35B 전투기 운용을 위한 스키점프대와 헬기 이착함 지점이 설치된다. 트리에스테함은 승조원 460명을 포함해 최대 1064명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항공모함은 비싼 건조비용과 높은 운영비,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로 그 가치가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중연급 이상 항모 배치에 열을 올리는 등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각축장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경항모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틈새에 끼인 한국이 최소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항모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해군의 경항모가 장거리 단독작전 등 항모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첨단 항공기를 전개할 수 있어 군사력 현시와 방어 능력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